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2025년도에 빌라 시장이 더 암울할 수도 있는 거가 자꾸 다주택적 규제 강화로 해서 던지는 쪽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품들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경기가 안 좋아져, 소득이 어려워져. 그럼 점점 매수 수요들도 떨어질 것이고, 전세 사기 이슈가 확 커지다 보니까 그냥 빌라 전세가 흔들리고, 빌라 전세가 흔들리니까 매매도 흔들리고, 이런 악순환들이 몰리는 상품들을 또 따로따로 구별해야지 반포도 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급지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출간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에서도 상급지 옥석을 가리는 몇 가지가 있던데, 그게 뭐예요? 상급지 옥석을 가리는 거. 책 제목 자체가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잖아요. 단순히 1, 2년을 떠나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치가 있는 주택을 찾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찾자라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인구 감소라든가 PF 위기라든가 공급에 대한 사항들 얘기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이 미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입지가 어디냐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이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 또 요즘 시국이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정책에 대한 이슈들까지도 담아보았고, 맨 마지막 입지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주요 입지에 신축 아파트, 입지도 당연히 중요한데 신축 아파트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2024년도 최신 트렌드 중 하나가 얼죽신이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그렇죠. 얼죽신 했고, 우리 또 로제 아파트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다들 아파트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가볍게 얘기하긴 했었지만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전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 의미로 담아놨었지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정비 사업들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신축이 조성되기가, 공급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희소성 같은 거군요. 정답입니다. 결국 희소성이 담보되는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서울의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뭐 경기도에서 신축이어도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지방 광역시에서도 신축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되는 상품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신축도 결국 구축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 같은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여부라든가 우리가 삶의 요소들, 퀄리티,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야 된다라고도 제가 책에 담아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품성이 담보된 물건들을 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재편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가란 거야? 좀 심플하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다 퉁쳐서 인서울에 신축 아파트기만 하면 반은 간다 라고 봅니다. 각자의 예산은 다 다르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진짜 자산가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강남, 여기서도 반포 가면 좋죠. 근데 내가 자금이 안 된다, 마포에서도 신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포구에서 신축 가기에는 자금이 또 모자라 서대문구에서 신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평구에서 신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당연히 입지가 좋으면 더 가치가 있겠지만, 은평구라 하더라도 저는 은평구의 신축이라는 존재 자체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마포의 구축 아파트랑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랑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랑 마포구의 구축 아파트랑 어떤 단지들은 비슷하게도 나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평구 신축 간다 했었어요. 야, 그 돈이면 마포구 갈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마포구가 분명 입지가 더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커뮤니티 있고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아 하는 신세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신축도 언젠가 구축돼, 10년 넘어가봐, 20년 넘어가봐 라고 하지만, 그럼 지금 20년 차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지금 30년 차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주거 대상에서 슬슬 탈락하는 단지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빌라는 되게 저렴해요. 우리가 자꾸 얼죽신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 신축하니까 그런 거지, 서울에서도 빌라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지금 서울 빌라 시장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었을 때 내 급여가 200, 300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빌라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정책자금 대출
대출이 6억 이하는 저금리로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빌라는 싫어 라고 해버리면 눈높이는 다 위에가 있는데 그렇죠. 그 위에가 있는 상품이 저렴하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급 얘기를 했을 때도 분명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합니다. 공급 감소라고 한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는 거지 기존에 기축 매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공급은 더 많을 수도 있어 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여기서 던지는 매물이 신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주택을 던지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택 가격이 빠지겠지만 문제는 사실 내가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쭉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든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던지는 매물 쪽에 있는 상품들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제가 책에서도 장표, 진짜 이제 중요한 장표 하나를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164페이지. 네, 제가 이미지 띄워놓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지 딱 있는데 대한민국 주택에 대한 비중을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전국에 2천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주택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맨날 내 집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저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전체 주택 중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수가 퍼센테이지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서울의 빌라는 저렴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몇인가? 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9.1%입니다. 여기서도 신축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축이 기준이 몇 년 차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5년 차입니다. 10년 차까지는 괜찮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차다라고 하게 되면 2%, 5년 차다라고 하면 1.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강남이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은평구고 노원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인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1.1%에 들어가는 상품군이다. 그러면 내 소득이 상위 1.1%가 아닌데 왜 저 1.1%의 희소성을 가진 주택 가격이 저렴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입지를 구분하지 않고 신축이면 반 이상 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미래 가치가 좀 보장된 신축 아파트 구별법은요? 뭐 신축 아파트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좀 좋은 옥석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항이긴 합니다. 뻔한 얘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자면 당연하겠지만 입지. 왜냐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분양이 넘쳐요. 지방에 지금 막 악성 미분양이라고 말하는 중고급 미분양들도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금 계약만 한다라고 하면 동호수 선착순 지정, 채용통장도 필요 없고요. 계약금도 원래 보통 10%를 거는데 이것도 5%만 해줘도 됩니다. 계약만 하세요. 무슨 상품도 줍니다. 뭐 명품 백을 준다. 어디는 차도 걸었다. 뭐 무이자 대출 지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정도로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도 사실 많죠. 그런데 지방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광역시급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서울처럼 공급 절벽이 빨리 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는 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당장 미분양의 신화 같은 곳이 대구잖아요. 대구는 여전히 공급 과잉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는 봐요. 제 고향 대구. 아, 그렇군요. 대체 공급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도대체? 대구 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허가를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막아야죠. 이제 분양 자체를 인허가를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서 그래도 일단은 당분간 소화하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결국은 서울처럼 26년도에 오냐 아니면 27년도에 오냐 28년도에 오냐 시점들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공급 물량들이 소화될 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광역시 같은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축조차도 이렇게 저렴하면 구축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신축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면 구축은 더 힘을 쓰기 어렵고요. 구축이 힘을 쓰려면 신축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동구 쪽에 특히 물량이 많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우리 대구는 수성구지 하면서 동구는 좀 아니야 라고 수성구 범어동? 아 그쵸. 범원의 거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들도 어느 순간 인프라가 쭉 갖춰지고 신축도 쭉 입주하고 나면 어느 순간은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가치가 있는 곳들이 어디냐? 신축 쪽으로 먼저 재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몰리는 곳들
결국 인구 감소 시대로 지금 우리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곳들이 어디냐? 지방 소멸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들은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지방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저평가라고 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계속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던지는 쪽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바로 받쳐주기 어렵고, 그리고 공급 물량들도 많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내 일자리가 대구에 있어, 아니면 나는 고향이 여기야 하면서 이쪽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미분양 할인 분양하는 애들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근데도 거꾸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한다 라고 하면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 경기권역에서는 신도시 중심적으로, 아니면 대단지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다든가, 아니면 중전철. 저는 경기권 같은 경우는 입지를 볼 때 중전철이 이미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정말 더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상시 신도시 입주가 먼 얘기처럼 들리긴 해요. 실제로 금방 입주시킨다라고 했지만 점점 목표 시간보다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토지 보상도 다 안 끝난 곳들도 많고, 토지 보상을 시작도 못한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경기도권역의 그런 신도시들 막 6만 세대, 3만 세대 뻥뻥뻥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차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더 혼잡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권역 같은 경우에 자차로 지금 현재 서울 간의 거리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대중교통 중전철이 뚫려 있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또 정시성이 명확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없는 경기도권 여기야, 이런 곳들은 더 거주 환경이 거꾸로 악화될 수가 있겠다. 자차 출퇴근 시간이 거꾸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되다 보니까 경기권이 그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되고, 서울은 심플합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인서울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로만 가면 일단 반은 간다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소장님은 그럼 내년 부동산 집값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저하고, 그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또 양극화는 또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 상저하고라고 하면 지금 25년의 고는 24년 작년의 고보다 높은 고인 건가요? 그렇죠. 이미 벌써 반포를 놓고 보았었을 때,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24년도 경기 전망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키워드도 초양극화입니다. 제가 이미 2024년도를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았었는데, 그렇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를 예상한 저조차도 양심 없이 본인들만 올라갈 줄은 몰랐었어요. 2024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반포 30평대가 아크로 리버파크가 먼저 50억 실거래가를 돌파하면서 반포 5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바로 좀 잊을만 하니까, 잊을만 한 것도 아니죠. 그 기억이 지나가기도 전에 바로 55억 기사가 뜨고, 또 바로 있어서 60억. 여기는 물론 RR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뭐 한강 잘 보이는 거. 같은 국평이라도 그 네. 동네는 한강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층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심하면 10억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반포는 10억, 20억씩도 차이 나죠. 네. 조망권과 비조망권과. 그래 버리는데, 이래 버리니까 여기는 양심 없이 1, 2억씩 올라가지도 않아. 5억씩 점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 버리는 상황이 왔었었고, 그런데 여기서 마포구랑 성동구 지금 좀 힘들어졌다라고 했었지만, 마포구랑 성동구도 전고점을 돌파는 했었어요. 물론 성수동에 있는 뭐 크리마제나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애들은 좀 논외로 치고, 그런 애들은 원밸류만큼이나 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강남 어지간한 아파트에 뺨을 때리는 곳들이니까 논외로 그렇죠. 치고. 약간 원베일리가 샤넬이라면 나인원 한다면 이런 데는 에르메스? 그쵸. 나인원 한남. 용산에서도 나인원 한남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성수도 또-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르니까 걔네를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신축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21억 정도까지는 갔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하락장 오기 전에 21억까지는 실거래가를 찍었었는데, 여기도 비싸다라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얼마까지 갱신했냐면 22억까지도 갔어요. 물론 아현동에 있다든가 옥수동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요 단지들이 이제 돌파를 한 것이지, 일반적인 마포구나 일반적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전에 전고점이 20억이었다 하더라도 20억 회복도 다 못한 곳들이 수두룩해요. 여전히 19억, 18억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반포는 전고점을 돌파하다 못해 더 그냥 천장을 팍팍팍
갱신하고 있었는데 마포 성동구라 하더라도 완전 상급지의 일부 매물이 22억으로 갔다가 정보전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1억 돌파.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아무리 초양극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양심 없이 지들만 올라가는 시장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따지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이것도 한몫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제가 연말에 좋은 식당 좀 뭐 예약할 일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야, 좋은 데는 예약이 풀이에요. 맞아요. 순간 경기가 안 좋은 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싼데 몰리고 정말 비싼데 몰리고 중간이 특히 더 안 좋아져 버리는. 제가 김 작가님한테도 네. 뭐 예약 얘기했으니까 출판 기념회로 네. 지금 뭐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제가 한번 김 작가님한테도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연락 한번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딘지는 아시겠지만 그 호텔에서 맞아요. 호텔에서 식사하는 네. 뭐 그런 거였죠. 그것도 점심인데 언제였냐요, 날짜가? 크리스마스 당일로 제가 잡은 게 그날로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룸이 그게 총 20명 정원인 룸이었는데 네. 이렇게 넓은 룸을 찾다 보니까 그날 말고는 이미 다 풀부킹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가족과 보내니까 그 인원수가 비는 공간이 그나마 있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딱 당일만 비어 있어서 그때 오고 싶었었지만 그날은 또 가족과 보내야 돼요. 그렇죠. 연인과 보내야 돼요. 라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못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저 보니까 아니 경기 안 좋다는데 뭐 이거 예약이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다 차 있어. 야, 돈 많은 사람들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면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사실 2025년도 경기도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맞아요. 보는데 근데 문제는 소득이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소득이 안 좋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집값이 올라가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라고 하죠. 사실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이 금액이 저렴합니다라고 말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극화가 돼버리니까 진짜 소득이 있는 분들, 최근에 또 코인으로 떼돈 버신 분들도 있고,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도 얘기 들은 얘기예요. 그 레미안 원베일리 60억 거래한 사람이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썰인데 팩트는 등기가 났는데 대출이 1원도 없대요. 우리가 돈을 번 사람들이 갈 때 어디를 갈 거냐? 일명 트로피 아파트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거기 어디가 최고야? 제일 좋은 데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은 많아. 그렇죠. 코인으로 돈을 벌었으면 약간 이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금액 억 단위가 되게 하찮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왜냐면 수백억을 벌었을 테니까. 그래 버리니까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압구정이야? 압구정. 반포야? 반포. 한남이야? 성수야? 이런 식으로 쭉쭉 가버리니까 그런 쪽에 있는 곳들은 여전히 공고한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지금 현재 되게 어렵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걸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면 2025년도에 빌라 시장이 더 암울할 수도 있는 거가 자꾸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해서 던지는 쪽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품들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경기가 안 좋아져. 소득이 어려워져. 그럼 점점 매수 수요들도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빌라 전세는 전세대로 없어지는 게 전세 사기 이슈가 확 커지다 보니까 그냥 빌라 전세가 흔들리고 빌라 전세가 흔들리니까 매매도 흔들리고 이런 악순환들이 몰리는 상품들을 또 따로따로 구별해야지 반포도 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가 또 핵심 지역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또 요즘에는 이런 모든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동시에 알아버리니까 모두가 예를 들면 특히 주식은 몰라도 부동산은 약간은 정답이 좀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주식은 1등이 뭐 지금은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1위가 뭐 애플일 수도 있고 MS일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1년만 지나도 수익이 바뀐다고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은 내년에 최고 입지는 어디야? 뭐 2년 뒤에 안 바뀌잖아 사실. 맞아요. 뭐 압구정동이겠죠. 저 거기 집 없습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약간 정답집 같은 거다 보니까 근데 또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게 다 빨리 퍼지다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은. 주식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네. 비유하면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작가 TV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도 네.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현 정권에서 우리 다주택자 규제하는 것처럼 다 주식자 규제를 하든
여러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규제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코인은 잘 모릅니다만 그 비트코인 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블록체인 코인들 다 대표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주택으로 해라고 하는 것처럼 코인 종류를 하나만 해라고 하게 되면 알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거의 멸망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코인을 왜 지갑에다가 코인 종류를 하나씩밖에 못 하도록 해 라고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하나로만 해 라고 하면 확 쏠리는 주식들이 더 있겠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다시금 재현이 되게 되면 쏠리는 쪽에 몰리는 입지가 과연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기준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지금 이제 25년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수도권이라고 전제 조건을 깐 부분부터가 사실 서울이라 하더라도 2025년도 상반기에 반포 압구정이 흔들릴 거라고 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뭐 다 지방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여러 채 들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던지는 쪽에 있는 상품들, 신축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권에서 던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 경기도권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야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반포 압구정은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요. 가고 싶지만 우리 각자의 예산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100억 있으면 가고 싶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나만의 상급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아의 상급지. 내가 그래도 성남시 좋잖아요. 나 성남 가고 싶어. 그런데 조금 이번에 좀 흔들린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데가 광명이거든요. 광명은 실제로 2025년도에 입주 물량까지도 좀 몰리다 보니까 급매물, 특히 일반 분양 매물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데 잔금 칠 여력이 좀 부족해진 사람들이 마이너스 P로 던지는 매물들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이 부분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괜찮은 입지에서도 흔들리는 매물들을 잘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 사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조정된 금액에서 잡을 수도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상반기 때 1주택자분들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인데 1주택자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려 했을 때 보통 갈아타기의 전제 조건이 뭔가요? 팔려야죠. 그쵸. 우선 첫 번째는 팔려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더 좋은 데를 이동하려고 하지, 그렇죠. 더 안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급지가 더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아까 다주택자는 그냥 다주택 규제 생기기 전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무주택자는 내 예산선에 따라서 나만의 상급지를 가세요 라고 했고, 1주택자는 큰맘 먹고 내가 이걸 정리해서라도 모아놓은 금액과 합쳐서 상급지를 점프를 하든가, 아니면 매도하기에는 상급지보다는 하급지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또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일 수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A주택 있는 상태 B주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1년 텀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3년 내에 종전 A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A주택을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운데 좀 한 시간 3년 지나가서 우리도 좀 가격 상승에 온기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처분하고, B주택도 2년 보유 혹은 거주를 해가지고 여기도 비과세로 처분하고 이 둘을 합쳐서 C를 가겠다라는 전략도 써볼 수도 있겠죠. 혹은 그렇게 해서 뭐 또 번거롭게 갈아타기를 또 해, 그냥 바로 점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 집을 얼마나 낮게 팔 수 있느냐에 대한 결단과 고민, 좀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네요. 네. 벼락 거지가 될지 벼락 부자가 될지 투자 판단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그러면 좀 앞으로 좀 해보기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지방은 좀 안타깝지만 2025년도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들이 좀 쌓여있는 부분들도 해소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원래 현 정권에서 기대했었던 것 중 하나가 지방 미분양 대책들을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책들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된 걸 떠나서도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를 내놓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 미분양 특례 얘기했을 때 전설의 조특법 99조 2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미분양 받으라고 뭐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받으라는 건지 받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세금 규정들 이 정도만 나오고 이것도 국회 통과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었었는데 근데 현재 정권부터 흔들리게 되고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 특히 던져지는 쪽이 이제 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방 부동산이 정말 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눌려있을 게 아니라 보는데 자꾸 뭔가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도 막 지방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책들도 사실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똑같은 규제면 서울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위한 뭔가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 규제까지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첩첩산중으로 쌓여 나가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인구 감소다, 뭐다, PF 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들 곰곰이 잘 따져보면 이게 서울 얘기가 아니라 지방 얘기거든요. 우리가 투자자들 보다 보면 내가 주로 하던 투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하시던 분들이 뭐 주식으로 갑자기 확 180도 회전해가지고 코인 다 빼가지고 주식으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주식 다 빼가지고 코인으로 다 돌리고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이 조금씩. 아 그래요? 그런 사람 조금씩 있나요? 코인이 약간 요즘에는 대세라서? 많이 갔죠. 요즘은 물론 코인 가격이 희청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이후로. 트럼프 이후로 그렇죠. 살짝. 코인 하는 사람은 주식을 못 가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왜냐면 수익률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근데 또 부동산 하시던 분들은 또 부동산이 또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팔고서 일부를 코인과 주식으로 바꾸긴 해도 부동산을 자기 메인 무대에서 하죠. 싹 다 팔고서 30억을 다 코인으로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진 않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부동산을 하던 사람들은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다 보니 그럼 지방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 많죠. 돈의 이동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서울의 주택 매수자들은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비중이 따로 있거든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시점별로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낮으면 20%에서 높으면 30에서 특정 시점 기준으로 잡게 되면 40%가 외지인이 사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다 지방 정리하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하락합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고 내 얘기인 것 같아. 자꾸 노인과 바다래. 제2의 수도인 부산도 뭐 어렵대라는 얘기 자꾸 해버리니까 그럼 이거 팔아야 되나? 라고 하고 넘어가더라 서울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조금 약간 위기론이 너무나도 과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지방이 저평가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깝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오늘 주요 키워드 초양극화 때문에 서울에 사는 분이 조금 또 몇 명 더 늘진 않았을까. 그렇죠. 하지만 또 저희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니 근데 인구 소멸 시대에도 뭐 지방이 다 죽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그 쉽게 얘기하면 광역시고 주요 거점 도시들.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천안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지금도 젊은 층들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자리들 대표적으로 충청도는 이제는 약간 수도권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지간한 경기도권역들은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있거든요. 이 과밀 억제권역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보자면 우리 공장 총량제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는 공장 그만 지어 라는 그런 규제들, 일자리 자꾸 지방으로 가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들이 많은데 경기도는 아닌데 충청도가 수도권에 가까우면서도 이제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업 지역들
그런 데들이 이제 업무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도권 공장 역할들이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업무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이 이제 국가 산단들 이런 데들은 계속적인 힘을 잃는데 충청도로 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몰리는 곳들 그런 데들은 꼭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겠죠. 그런 주요 거점 도시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한 고리긴 해도 그래도 오히려 지방이 거점화가 더 빠르게 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이 별로 체감이 잘 안 돼요. 수도권,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방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폐교가 된 게 있어요. 초등학교 폐교된 곳이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라고 보기보다는 건국대학교 이제 먹자 상권들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주거 가치로서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곳들 중심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초등학교 줄어든다라고 해도 뭐 한 반에 이제 막 20명 있대요 10몇 명 있대요 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지방은 그게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게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유학을 가잖아요. 지방에서도 우리가 서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좀 시로 넘어간다든가. 근데 여기서도 예전에 좀 가까운 어디 뭐 시로 가다가 여기도 점점점 어려워진대 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 교육열이 뛰어난 곳들은 있죠. 우리 대구 고향이라 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학원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접 가서 느낀 바는 우리가 서울 3대 학군 했었을 때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성구 딱 갔었을 때 느낌이 대치동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이게 서울에서는 이게 삼각형으로 분산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구는 사실상 다 몰려서일 수도 있겠죠. 딱 우리 그 메인 도로 있잖아요. 그 뭐더라? 달구 벌대로인가? 거기를 택시 타고도 쭉 가는데 고층 빌딩들이 다 학원가로 양옆으로 쫙 차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거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점점점 이런 학령 인구의 감소가 되게 되면 더 쏠리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수성구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도 학군 나쁘지 않아 라고 했었던 곳들이 학령 인구가 줄게 되면 여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무조건 수성구야가 되는 거고 경남권역에서도 우리 대구를 가야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대구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학원들 무너지고 학교들, 학군지들 무너지고 더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라고 했지만 광역시 내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1등 입지들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